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인간 정신의 가장 신비로운 영역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1900년에 출간된 정신분석학의 가장 중요한 고전 중 하나예요. 이 책은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꿈이라는 현상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탐구한 혁명적인 작품이랍니다. 저자인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856년 모라비아에서 태어나 1939년 런던에서 세상을 떠난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예요. 그는 빈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처음에는 신경학 연구에 몰두했지만 점차 인간의 정신적 질병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프로이트는 파리에서 장 마르탱 샤르코의 히스테리 연구를 접하면서 정신적 증상의 심리적 원인에 주목하게 됐고, 빈으로 돌아와서는 요제프 브로이어와 함께 히스테리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최면 요법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곧 최면보다는 환자가 자유롭게 연상하도록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것이 바로 정신분석학의 핵심 기법인 자유연상법의 탄생이었답니다. 꿈의 해석은 프로이트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여겼던 책이에요. 그는 이 책을 통해 꿈이 단순한 잠자리의 잡념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과 갈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선언했거든요. 이 책의 핵심은 꿈은 억압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라는 명제예요. 즉,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도덕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억압된 욕망들이 잠들었을 때 검열을 피해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처음 출간됐을 때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첫 8년 동안 겨우 600부 정도만 팔렸다고 해요. 하지만 20세기가 깊어질수록 이 책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철학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류 지성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프로이트는 이 책을 1899년에 완성했지만 출판사에서 1900년이라는 날짜를 넣어 출간했어요. 새로운 세기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학문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편안하게 누워서 프로이트와 함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은 매일 밤 꾸는 꿈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될 거예요. 제1부 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검토. 프로이트는 자신의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매우 꼼꼼하게 검토해요. 이는 그의 학자적 양심과 체계적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주로 꿈을 신의 계시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여겼어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스에서는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었고, 체계적인 꿈 해몽서도 존재했죠. 특히 아르테미도로스의 꿈의 해석서는 2세기에 쓰여진 고대의 대표적인 꿈 해석서였어요. 하지만 이런 고대의 접근법은 꿈을 외부에서 오는 신비한 메시지로 본 것이지
꿈꾸는 사람 자신의 정신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꿈은 신이 주는 계시이거나 미래를 예고하는 징조였을 뿐, 개인의 내적 상태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죠. 중세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의 영향으로 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꿈은 때로는 신의 뜻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악마의 유혹이기도 했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신학자들은 꿈을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꿈의 개인적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탐구하지 않았어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의학과 자연과학이 발전하자 꿈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 시작됐어요. 프로이트는 이 시기의 연구들을 세심하게 분석하면서 그들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히 지적해요. 어떤 학자들은 꿈을 단순히 뇌의 무작위적인 활동으로 봤어요. 밤에 뇌가 완전히 쉬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계속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무의미한 부산물이라는 거였죠. 이런 관점에서는 꿈을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또 다른 연구자들은 꿈과 정신병리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했어요. 꿈과 정신병 환자들의 망상 사이에 유사한 점들이 있다는 관찰을 통해 꿈을 일종의 일시적 정신이상 상태로 보는 관점도 있었어요. 프로이트는 이런 기존의 접근법들이 모두 중요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봤어요. 무엇보다 이들은 꿈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다는 거였죠. 꿈을 단순히 뇌의 무작위적 활동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만 본다면 왜 꿈이 그토록 생생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지, 왜 특정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었어요. 특히 프로이트가 주목한 것은 기존 연구들이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 경험과 내적 생활을 무시한다는 점이었어요. 꿈은 분명히 그 사람만의 고유한 경험과 기억, 갈등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존 이론들은 이런 개인적 측면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프로이트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요. 그는 꿈이 꿈꾸는 사람의 내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해석 가능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프로이트가 제시한 새로운 방법론이 바로 자유연상법이었어요. 이는 꿈꾸는 사람이 꿈의 각 요소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논리적 판단이나 도덕적 검열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들을 통해 프로이트는 꿈의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꿈은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와 목적을 가진 정신적 산물이라는 것이 그의 기본 전제였거든요. 제2부 꿈의 본질, 소원의 성취. 프로이트의 꿈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꿈은 소원의 성취라는 명제예요. 이 간단해 보이는 문장 속에 든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담겨 있어요. 먼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부터 살펴볼게요. 목이 마른 상태로 잠들면 물을 마시는 꿈을 꾸게 되죠. 배가 고프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꿈을 꿔요.
이런 경우는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은 생리적 욕구가 꿈에서 만족되는 거니까요. 프로이트는 자신의 딸이 꾼 꿈을 예로 들어요. 딸이 생일에 딸기를 먹고 싶어 했는데 의사가 딸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딸은 꿈에서 딸기를 실컷 먹는 꿈을 꾸었죠. 이는 낮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꿈에서 성취되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프로이트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꿈을 중요하게 다뤄요. 아이들의 꿈은 대부분 직접적이고 솔직해요. 낮에 못 먹었던 과자를 꿈에서 실컷 먹거나 못 간 놀이공원에서 노는 꿈을 꾸죠.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갖는 꿈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꿈들이 많아요. 아이들의 꿈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사회적 검열이나 도덕적 억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구와 꿈 사이의 관계가 매우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런 단순한 꿈들이 사실 꿈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준다는 게 프로이트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는 모든 꿈이, 심지어 불안하거나 무서운 꿈조차도 본질적으로는 소원의 성취라고 주장해요. 어떻게 악몽도 소원의 성취일 수 있어요?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프로이트는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 자신이 벌을 받는 꿈을 꾸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는 겉으로는 고통스러운 꿈이지만 실제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처벌을 받음으로써 용서받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소원이 표현될 것일 수 있어요. 즉, 처벌받고 나서 홀가분해지고 싶다는 욕구의 성취인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이 죽는 꿈을 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의식적으로는 끔찍한 일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쟁심의 표현일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이런 죽음의 꿈들이 특히 어린 시절의 형제 자매에 대한 경쟁심과 관련이 있다고 봤어요. 그럼 어른들의 꿈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까요? 바로 여기서 꿈의 검열 개념이 등장해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사회의 규범과 도덕적 제약을 내면화하게 되죠. 이런 검열관이 무의식적 욕망을 그대로 의식에 올려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많은 욕망들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에 대한 적대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하지만 꿈에서는 상사가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쫓겨나는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욕구의 표현인 거죠. 이것이 바로 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소원의 위장된 성취의 의미예요. 우리의 진짜 욕망은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표현될 수 없어서 상징적이고 암호화된 형태로 꿈에 나타난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외현몽과 잠재몽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요. 외현몽은 우리가 기억하는 꿈의 겉모습이고 잠재몽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의미예요. 예를 들어 기차를 놓치는 꿈을 꾸었다면
외현몽은 기차를 놓치는 것이지만 잠재몽은 어떤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 또는 책임을 피하고 싶은 욕구일 수 있어요. 꿈의 진정한 의미는 외현몽이 아니라 잠재몽에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또 다른 흥미로운 카테고리의 꿈들을 소개해요. 바로 편의를 위한 꿈들이에요. 이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려는 욕구가 만들어내는 꿈들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서 이미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다 했다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꿈은 아직 자고 있어도 된다라는 착각을 만들어내서 잠을 계속 잘 수 있게 해주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꿈을 꾸면서 실제로는 침대에서 계속 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꿈들은 소원 성취의 메커니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수면을 계속하고 싶다는 욕구가 꿈을 통해 성취되는 거죠. 제3부 꿈의 작업 무의식의 정교한 암호화 과정. 그렇다면 우리의 무의식적 욕망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복잡하고 이상한 꿈의 형태로 바뀌게 될까요? 프로이트는 이를 꿈의 작업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프로이트 이론의 가장 정교하고 혁신적인 부분 중 하나예요. 꿈의 작업은 잠재몽이 외현몽으로 변환되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메커니즘은 매우 정교하고 복잡해요. 꿈의 작업의 첫 번째 주요 메커니즘은 응축이에요. 이는 여러 개의 무의식적 생각이나 욕망이 하나의 꿈 이미지로 압축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꿈에서 만나는 한 사람이 실제로는 여러 사람의 특징을 혼합한 형태일 수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에 선생님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또 한 장소가 여러 장소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집 같으면서도 학교 같고 동시에 어린 시절의 놀이터 같은 그런 곳 말이에요. 프로이트는 자신의 꿈 분석에서 이런 응축의 예를 많이 제시해요. 꿈에 나타난 한 인물이 분석해보니 5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었다는 식이에요. 이런 응축 과정을 통해 꿈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압축된 형태로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응축의 또 다른 예는 언어에서도 나타나요. 꿈에서 이상한 단어가 나올 때가 있는데 이를 분석해보면 여러 단어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이를 꿈의 신조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는 전치예요. 이는 감정이나 중요성이 본래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는 현상이에요. 꿈에서 정작 중요한 사람은 흐릿하게 나타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이 생생하게 기억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에 대한 강한 감정이 꿈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다른 권위적인 인물에게 전치되어 나타날 수 있어요. 또는 중요한 갈등의 핵심이 전혀 다른 사소한 문제로 위장되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전치는 꿈의 검열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너무 직접적이고 위험한 내용은 그대로 꿈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덜 위협적인 대상이나 상황으로 옮겨져서 표현되는 거죠. 프로이트는 전치의 예로 자신의 한 환자가 꾼 꿈을 들어요. 그 환자는 아주 작은 모자를 쓴 꿈을 꾸었는데 분석해보니 이는 남성의 성기에 대한 불안이 전치된 것이었어요.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 사소하고 무해한 이미지로 전치된 거죠. 세 번째는 시각적 재현이에요. 꿈은 주로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죠. 추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구체적인 장면이나 상황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하늘을 나는 꿈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억압받고 있다는 느낌이 무거운 것에 눌려있는 꿈으로 표현될 수 있죠. 성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계단을 오르거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프로이트는 꿈이 주로 시각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봤어요. 추상적인 개념들이 구체적인 이미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꿈만의 독특한 상징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특히 관계나 연결을 나타내는 개념들은 꿈에서 공간적 배치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깝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으로, 멀다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죠. 네 번째는 2차 가공이에요. 이는 우리가 꿈에서 깬 후에 꿈을 기억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실제 꿈은 훨씬 더 파편적이고 비논리적일 수 있지만 깨어나서 꿈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빠진 부분을 메우고 모순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전체적인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꿈과 실제로 꾼 꿈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2차 가공을 통해 꿈이 실제보다 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되는 거죠. 이 네 가지 메커니즘 외에도 프로이트는 꿈의 상징화 과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요. 꿈에서는 많은 것들이 상징의 형태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물은 출생이나 무의식 또는 정화를 상징할 수 있어요. 집은 자아나 정신을 상징하고 방들은 정신의 다른 영역들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물들은 본능적 충동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기계적인 상징 해석의 위험성도 경고했어요. 같은 상징이라도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꿈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 개인의 연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런 복잡한 꿈의 작업이 왜 필요할까요? 프로이트는 이것이 모두 검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어요. 무의식적 욕망들이 너무 직접적으로 의식에 나타나면 우리의 도덕적 자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정교한 변형 과정을 통해 욕망들이 합법적으로 의식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를 두 개의 다른 언어 사이에
번역 과정에 비유했어요. 무의식의 언어가 의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 번역 과정을 거꾸로 추적하는 일이에요. 제4부 꿈의 재료들. 우리는 무엇으로 꿈을 만드는가? 꿈을 만드는 재료들은 어디서 올까요? 이 문제는 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프로이트는 꿈의 재료가 3가지 주요 출처에서 온다고 분석했어요. 첫 번째는 최근의 인상들이에요. 보통 꿈에는 전날이나 최근 며칠 동안 경험한 일들이 나타나죠. 하지만 흥미롭게도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이었던 일들보다는 오히려 사소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더 자주 꿈에 나타나요. 프로이트는 이를 무관심한 것들의 선호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꿈에서는 길에서 우연히 본 작은 상점의 간판이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시기예요. 왜 그럴까요? 프로이트의 설명은 이래요. 중요한 일들은 이미 의식적으로 충분히 처리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반면 사소한 일들은 의식적 관심을 받지 못해서 중성적인 상태로 남아있죠. 무의식적 욕망들은 이런 중성적인 재료들에 달라붙어 꿈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소한 재료들은 의식의 검열을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지 않아 보이니까 검열관도 경계를 늦추는 거죠. 프로이트는 자신의 꿈을 예로 들어요. 어떤 날 그는 꿈에서 시클라벤이라는 꽃을 보았어요. 깨어나서 생각해보니 전날 서점에서 우연히 시클라벤 속에 관한 연구 논문이라는 제목을 본 것이 기억났어요. 그 자체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꿈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유아기의 기억들이에요. 프로이트는 모든 꿈의 뿌리에는 어린 시절의 욕망이 있다고 믿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린 시절에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이 살아있고 이것들이 꿈을 통해 표현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유아기 욕망들은 대부분 억압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기억나지 않아요. 대신 현재의 경험들과 결합돼 변형된 형태로 꿈에 나타나게 되죠.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던 욕구가 성인이 되어서는 직장에서 상사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결합돼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겉으로는 현재의 일 같지만 그 감정적 뿌리는 어린 시절에 있는 거죠. 프로이트는 이런 유아기 기억들이 꿈의 원동력이라고 봤어요. 현재의 인상들은 꿈의 재료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꿈을 움직이는 힘은 어린 시절의 억압된 욕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체적 자극들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다양한 감각을 경험해요. 방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소음이 들리거나 몸의 어느 부분이 불편하거나 이런 신체적 자극들도 꿈의 재료가 돼요. 유명한 예로 알람 소리가 꿈에서 교회 종소리나 화재 경보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차가우면 눈 속에 있는 꿈을 꾸거나 목이 마르면 물을 찾는 꿈을 꾸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런 외부 자극들이 꿈의 진짜 원인은 아니라고 봤어요. 외부 자극은 단지 방아쇠 역할을 할 뿐이고 실제 꿈의 내용은 여전히 무의식적 욕망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같은 알람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교회 종소리로, 어떤 사람은 화재 경보로, 또 어떤 사람은 결혼식 종소리로 변환해서 꿈을 꿔요. 이런 선택 자체에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 연상과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세 가지 출처의 재료들이 꿈에서 어떻게 결합되느냐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꿈이 이 재료들을 매우 교묘하게 조합한다고 봤어요. 최근에 무관심한 인상이 어린 시절의 중요한 기억과 결합되고 여기에 현재의 신체적 감각이 더해져서 하나의 꿈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각각의 재료들은 원래의 의미를 잃고 새로운 의미를 갖게 돼요. 프로이트는 이를 오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꿈의 각 요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꿈 이미지가 현재의 걱정, 어린 시절의 기억, 신체적 감각 등을 모두 동시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프로이트는 낮의 찌꺼기라는 개념도 제시해요. 이는 낮 동안의 경험 중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조각들을 말해요.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모든 경험을 완전히 소화하지는 못해요. 어떤 대화의 일부분, 어떤 장면의 조각, 미완성된 생각들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게 되죠. 이런 낮의 찌꺼기들이 꿈의 중요한 재료가 돼요. 하지만 이런 찌꺼기들 자체가 꿈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무의식적 욕망이 이런 찌꺼기들을 선택하고 조합해서 꿈을 만들어내는 거죠. 같은 하루를 보내도 사람마다 다른 꿈을 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무의식은 어떤 기준으로 꿈의 재료를 선택할까요? 프로이트는 몇 가지 법칙을 제시해요. 첫째, 중성적이고 무해한 자료가 선호돼요.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죠. 둘째, 최근의 인상들이 우선돼요. 기억이 생생하고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셋째,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연상을 가진 재료들이 선택돼요. 무의식적 욕망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거든요. 넷째,
여러 의미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재료들이 선호돼요. 효율적인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선택 과정은 물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꿈의 재료를 고르지 않죠. 하지만 그 선택에는 나름의 논리와 목적이 있다는 게 프로이트의 주장이에요. 제5부 상징과 해석 꿈의 언어를 읽는 법 꿈의 언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논리적인 언어와는 전혀 달라요. 프로이트는 꿈이 마치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나 중국의 한자처럼 주로 상징과 이미지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봤어요. 프로이트는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징들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이런 상징들이 절대적이고 고정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거나 뾰족한 물건들은 때로 남성적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반면 둥글거나 속이 빈 것들은 여성적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물은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출생, 무의식, 정화, 생명, 죽음 등을 상징할 수 있죠. 불은 열정, 파괴, 정화, 깨달음 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동물들도 중요한 상징이에요. 말은 힘이나 자유를, 개는 충성이나 본능을, 새는 정신이나 영혼을, 뱀은 지혜나 유혹을 상징할 수 있어요. 꿈에서 나타나는 숫자들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1은 통일이나 시작을, 2는 대립이나 선택을, 3은 완성이나 조화를, 7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프로이트는 이런 일반적인 상징 해석보다는 개인의 경험에서 나오는 특별한 의미를 더 중시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3이라는 숫자가 자신의 생일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꿈에서 3은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를 상징할 수 있어요. 프로이트가 특히 강조한 건 개인적 상징의 중요성이에요. 같은 이미지라도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개가 어린 시절에 사랑받던 애완동물을 연상시켜서 따뜻함과 안전함을 상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가 두려움과 위험을 상징할 수 있죠. 이 때문에 프로이트는 기계적인 상징 해석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했어요. 꿈 해몽사전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꿈의 해석은 꿈꾸는 사람 개인의 연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꿈의 언어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꿈은 아니오를 말할 수 없어요. 부정이나 반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대신 반대되는 것들이 하나로 융합돼 나타나죠.
예를 들어 사랑과 미움이 같은 대상에 대해 동시에 느껴질 수 있어요. 둘째, 꿈은 시간의 개념이 모호해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여서 나타나요. 어린 시절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동시에 꿈에 나타날 수 있고, 이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셋째, 꿈은 논리적 관계보다는 연상적 관계를 선호해요. A이므로 B다 식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A와 B가 함께라는 식의 병렬적 관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꿈에서는 모든 것이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신의 일부를 투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복잡한 꿈의 언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프로이트가 제시한 방법은 자유연상법이에요. 이는 꿈의 각 요소에 대해 꿈꾸는 사람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논리적 판단이나 도덕적 검열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꿈에서 빨간 장미가 나왔다면 장미에 대해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기억, 누군가에게 받은 장미, 장미의 향기, 가시에 찔린 경험, 빨간색에 대한 연상 등등. 이런 자유연상을 통해 점점 꿈의 진정한 의미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게 프로이트의 믿음이었어요. 연상의 사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꿈을 만들어낸 무의식적 욕망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프로이트는 꿈 해석의 한계도 인정했어요. 모든 꿈이 완전히 해석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꿈은 너무 복잡하거나 개인적이어서 해석이 불가능할 수 있고, 어떤 꿈은 해석 과정에서 저항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해석자의 주관이 개입될 위험성도 있어요. 꿈 해석은 객관적인 과학이라기보다는 해석학적 예술에 가까운 면이 있다는 걸 프로이트도 인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꿈 해석이 무의식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꿈은 무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니까요. 제6부 프로이트의 실제 꿈 분석 사례들.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론을 실제 꿈 사례들을 통해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꿈인 이르마의 주사 꿈이에요. 프로이트는 이 꿈을 1895년 7월 24일에 꾸었고, 후에 이날을 꿈의 비밀이 벨레베데레 박사에게 게시된 날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명패를 붙이고 싶다고 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 꿈을 꾸기 전 상황은 이래요. 프로이트는 이르마라는 젊은 여성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이르마는 히스테리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치료가 완전히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 일부 증상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프로이트의 동료이자 친구인 오토라는 의사가 이르마의 가족과 함께 시골에 다녀온 후 프로이트에게 이르마는 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썩 좋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프로이트는 오토의 말투와 시선에서 자신에 대한 반감을 느꼈고 이르마의 치료가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과 방어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날 밤 프로이트는 자신을 변명하는 듯한 편지를 동료 의사에게 쓰려고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유명한 꿈을 꾸게 된 거죠. 꿈은 이렇게 시작돼요. 프로이트는 큰 홀에서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르마가 나타나서 프로이트는 그녀를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르마에게 아직도 통증을 느낀다면 순전히 당신 탓이야. 내가 제안한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라고 말해요. 이르마는 만약 당신이 내 목의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안다면 이라고 대답해요. 프로이트는 깜짝 놀라며 내가 신체기관에 병이 있는데도 지나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프로이트는 이르마의 목을 들여다보기로 해요. 이르마는 처음에는 틀니 낀 여자들처럼 입을 벌리는 것을 거부해요. 하지만 결국 입을 벌리자 오른쪽에 큰 하얀 반점이 보이고 다른 곳에는 코에 하갑개골 같은 기이한 곱슬곱슬한 조직이 보여요. 프로이트는 급히 의사 M을 불러요. 의사 M이 다시 진찰해보니 이르마의 좌측 어깨 아래쪽에 침윤된 피부 부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이상한 건 이르마가 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 M은 감염되었지만 별일 아니야. 이질 증상이 나타나면 독이 배출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때 오토와 레오폴트라는 다른 의사들도 나타나서 진찰에 참여해요. 곧 이 감염의 원인이 밝혀져요. 오토가 이르마의 몸이 좋지 않았을 때 주사를 놓았다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꿈에서 주사약의 화학 공식까지 선명하게 보게 돼요. 프로필, 프로필렌, 프로피온산, 트리메티라민, 그리고 그런 주사는 그렇게 경솔하게 놓는 법이 아니다. 필경 주사기도 청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꿈이 끝나요. 프로이트는 자유연상법을 통해 이 꿈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했어요. 겉으로 보면 이상하고 무의미한 꿈 같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매우 정교한 심리적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이 꿈의 핵심 메시지는 이르마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였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에서 이르마의 치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온갖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었던 거죠. 첫째, 이르마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어요. 내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둘째, 기질적 질병으로 돌렸어요. 목 안의 이상한 조직들은 히스테리가 아닌 실제 신체적 병변을 암시하죠. 셋째,
다른 의사들의 책임으로 돌렸어요. 특히 오토가 더러운 주사기로 경솔하게 주사를 놓았다는 것으로요. 넷째, 이르마가 과부라는 상황적 요인으로 돌렸어요. 프로이트는 꿈의 각 요소에 대해 자세한 연상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의사 M은 프로이트가 존경하는 선배 의사인데 꿈에서는 창백하고 턱수염이 없으며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는 여러 사람의 특징이 응축된 것이었어요. 트리메틸 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은 프로이트가 당시 관심을 갖고 있던 성적 화학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는 성적 기원의 신경증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연결돼요. 오토는 실제로 프로이트의 친구였는데 최근에 프로이트에게 코카인을 추천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카인 때문에 한 환자가 문제를 겪은 적이 있어서 프로이트는 오토에 대한 미묘한 원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해보니 겉으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꿈도 사실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작업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또 다른 유명한 사례는 식물학 논문 꿈이에요. 이 꿈에서 프로이트는 자신이 쓴 식물학 논문을 보고 책 속에 말린 식물 표본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꿈에서 그는 이 표본을 만져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되었는지 놀라워해요. 이 꿈도 복잡한 연상 과정을 통해 분석해보면 프로이트의 학문적 야망과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과거의 여러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식물학은 프로이트가 젊었을 때 잠시 관심을 가졌던 분야였고, 동시에 아내의 이름인 마르타와 연관돼 있었어요. 마르타가 꽃을 좋아했거든요. 또한 논문은 프로이트의 학문적 성취 욕구와 관련이 있었어요. 이런 상세한 꿈 분석을 통해 프로이트는 여러 중요한 점들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첫째, 겉으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꿈도 사실은 매우 정교한 심리적 작업의 결과라는 것. 둘째, 꿈의 모든 세부사항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것. 셋째, 이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넷째, 꿈은 단순한 밤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프로이트의 이런 꿈 분석은 당시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시도였어요. 누구도 꿈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발견된 거죠. 제7부 무의식의 발견과 정신분석학의 탄생. 꿈의 해석은 단순히 꿈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을 통해 프로이트는 인간 정신의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그렸어요.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 그리고 무의식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혁명적인 이해였죠. 프로이트 이전에도 무의식의 개념은 있었어요.
18세기와 19세기의 철학자들, 특히 라이프니츠, 칸트, 쇼펜하우어, 니체 등이 의식 밖의 정신활동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임상적으로 적용한 사람은 프로이트가 처음이었어요. 프로이트는 우리 정신의 대부분이 사실은 의식 밖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정신활동의 대부분은 의식 아래서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프로이트가 발견한 무의식은 단순히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름의 논리와 원리를 가지고 작동하는 적극적인 정신 영역이었어요. 무의식의 첫 번째 특성은 시간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지 않아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마치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살아있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시절의 감정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순을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논리적 사고에서는 A와 not A가 동시에 참일 수 없지만 무의식에서는 상반된 감정이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 있고 원하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있죠. 세 번째는 부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은 뭐뭐하지 않겠다는 말을 모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소원의 형태로 표현해요. 네 번째는 상징적 사고를 한다는 것이에요. 무의식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변환하고 복잡한 관계를 단순한 공간적 배치로 나타내요. 프로이트는 정신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 설명했어요.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었죠. 의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정신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느끼고 있는 감정들, 인식하고 있는 감각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전의식은 지금은 의식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쉽게 의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의 이름, 어제 먹은 저녁 메뉴, 친구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죠. 무의식은 억압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는 의식에 접근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이것들이 단순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무의식이 의식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이유는 억압 때문이에요. 억압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욕망이나 기억을 의식에서 밀어내는 방어기제예요. 하지만 억압된 내용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의식에 저장돼 있으면서 계속해서 의식으로 올라오려고 시도해요. 이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검열이 작동해서 이런 시도들을 막아요. 꿈은 이런 검열이 잠시 약해지는 잠들었을 때 무의식적 욕망들이 변장한 상태로 의식에 도달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한 거죠. 프로이트는 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바로 전이었죠. 환자들이 과거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치료자에게 옮겨서 느끼는 현상이었어요. 예를 들어,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가진 환자가 치료자를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같은 감정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프로이트는 이를 치료에 방해되는 현상으로 봤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치료의 핵심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이를 통해 과거에 억압된 감정들이 현재에 되살아나고 이를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였죠. 프로이트는 꿈 외에도 무의식이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들을 발견했어요. 실수, 건망증, 말실수, 농담, 증상, 예술작품 등이 모두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을 깜빡 잊는 것도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한 무의식적 거부감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도 무의식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일 수 있어요. 이런 발견들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이 우리조차 모르는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프로이트는 이를 인류 역사상 세 번째 위대한 상처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 두 번째는 다윈이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인간이 자신의 정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어요. 정신분석학의 탄생은 단순히 의학이나 심리학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문학, 예술, 철학, 사회학 등 모든 인문학 분야에 혁명적 영향을 미쳤어요. 문학에서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나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 탄생했어요. 예술에서는 달리와 마그리트 같은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무의식의 이미지들을 캔버스에 옮겼죠. 사회학에서는 집단 무의식이나 사회적 억압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교육학에서는 아동의 무의식적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시사점과 리뷰를 들려드릴게요. 이제 우리의 무의식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어떠셨나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함께 탐험하면서 우리 각자가 매일 밤 경험하는 꿈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롭게 깨달으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출간된 지 12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력해요. 무엇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진정한 자아는 의식 아래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예요. 바쁜 일상에 쫓겨 살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욕구나 감정을 놓치게 되죠. 하지만 꿈은 매일 밤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지. 현대 신경과학과 인지심리학 연구들은 프로이트의 모든 이론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무의식적 처리가 실제로 우리 정신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기본적인 통찰은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내리는 많은 결정들이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적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거든요. 직감, 첫인상, 즉석 판단 등이 모두 무의식적 정보 처리의 결과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꿈에 대한 현대적 연구도 흥미로워요. 렘 수면과 꿈의 관계, 기억 정리와 감정 처리에서 꿈의 역할 등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구체적인 해석 방법은 논란이 있지만 꿈이 우리의 정신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기본 인식은 여전히 지지받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프로이트의 꼼꼼하고 정직한 자기 분석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꿈을 분석하면서 자신의 질투, 야망, 두려움, 심지어 성적 욕망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는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부끄러운 부분까지 공개하면서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은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르마의 주사 꿈 분석에서 보여준 자기 성찰은 놀라워요. 자신의 방어 기제와 합리화, 책임 회피 등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자기 기만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책은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해요. 꿈의 작업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무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이에요. 서로 다른 요소들을 융합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환하고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조작하죠. 예술가들이 꿈에서 영감을 얻는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 같아요. 달리의 기억 속의 지속,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 작품들, 심지어 비틀즈의 예스터데이도 폴 메카니트가 꿈에서 얻은 멜로디라고 하잖아요. 물론 프로이트의 이론에는 한계도 있어요. 특히 성적 욕동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이 많았고, 여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당시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어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같은 개념들도 문화적 보편성이 의문시되고 있어요. 또한 그의 해석 방법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어요. 같은 꿈을 다른 분석가가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한계들을 인정하더라도 프로이트가 열어준 인간 이해의 새로운 지평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비로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꿈의 해석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문학에서는 제임스 조이스, 프란츠 카프카,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작가들이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학 기법을 개발했어요.
예술에서는 초현실주의가 탄생했고 영화에서는 페데리코 펠리니, 루이스 부뉴엘, 데이비드 린치 같은 감독들이 꿈의 언어를 영상으로 번역했어요. 심리학은 물론이고 사회학, 인류학, 철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문학 분야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심지어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도 무의식적 욕구에 어필하는 기법들이 개발됐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프로이트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해요. 특히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자신의 무의식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꿈을 다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가끔은 특별히 인상적인 꿈이나 반복되는 꿈에 주의를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평소에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프로이트가 강조한 자유연상의 가치도 현대에 적용할 수 있어요. 때로는 논리적 판단을 잠시 멈추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따라가 보는 것도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꿈 일기를 써보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기억나는 꿈을 간단히라도 기록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나타나는 장소, 인물, 상황들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적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어요. 불안한 꿈들을 통해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즐거운 꿈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욕구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생활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현상들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꿈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125년 전 프로이트가 던진 물음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해요. 우리는 정말 자신을 알고 있을까? 우리의 행동과 선택 뒤에 숨어 있는 진정한 동기는 무엇일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움직이는 힘들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꿈은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어요. 매일 밤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해답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프로이트의 말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세요.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라고 했지만 저는 꿈이 단순히 무의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더 깊고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자신만의 꿈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워서 더 깊이 있는 자기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이트가 보여준 지적 용기와 정직함을 본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어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밤의 여행을 마무리할게요.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게 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